노래 때문에 다 탈북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무슨 사랑의 미로 설마. 그거 보다가 발각되면 아주 그 뭐 죽는다 이런 걸 알지만 서울 시민들은 그런 전쟁의 공포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의 한국에서 느끼는 그런 공포의 어떤 차이랄까? 4대 군사 노선을 했다고 배웠는데요. 지금도 혹시 그러면 북한에서는 4대 군사 노선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버를 운영하고 있는 심한TV 채널 운영자 심한입니다. 오늘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주관하는 벽을 넘는 인터뷰, 험난한 탈북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4만 명 가까운 탈북민들 중에서 나름 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이렇게 모셔다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남북평화공존연구소 소장이신 차성주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남북평화공존연구소 소장 차성주입니다. 네, 차성주 박사님은 지금 현재 남북평화공존연구소 소장이시자 또 통일교육위원으로 활동하시고, 그런데 이미 대한민국에 올 때 군복을 입은 채로 북한군 소령으로 휴전선을 넘어서 탈북을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언제 대한민국에 오셨습니까? 1997년 9월 달에 왔어요. 그러면 남한에 오신 지도 벌써 25년이 흘렀네요. 25년이 됐죠, 이제. 그러면 박사님, 보통은 이런 인터뷰를 할 때 본인이 어디서 태어났으며 또 어떻게 살다가 왔는지 또 이런 탈북 스토리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박사님이 태어나신 곳, 그 고향은 어떤 곳인지 고향에 대한 이야기 좀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 고향은 남한 쪽에서는 행정구역이 한경남도인데 북한 쪽에서는 강원도에 편입을 시켰어요. 원산인데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산이 고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원산이 우리가 동해바다에서 고성 쪽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원산이 있는 거 아시죠? 원산은 이제 국제문화 항구도시예요. 일제시기 때 거기다 소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 소나무들이 지금 100년 이상 됐으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했으니까 쫙 커가지고 자연 양산을 이루는 거죠. 여름에. 그러니까 거기와 이 바닷가 백사장이 이게 자연적으로 어울리니까 천혜절경 같지요. 그러면 원산이 고향이신 우리 차성주 박사님께서 또 그럼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듣기로는 아버님이 사범대학에서 교수로 일을 하셨답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비교적 어린 시절, 유년 시절, 나름 북한에서 우리 다 가난하게 살았지만 북한 안에서는 그래도 좀 밥술은 꽤 뜨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김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북한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교사 양성기지가 북한에서 사범대학이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교수를 했었죠. 근데 아시겠지만 북한에서는 당 간부가 굉장히 권세가 있고 또 권력을 쓰는 것이, 남한하고 다른 것은, 남한은 이제 대학 교수나 또 의사나 이런 사람들은 엘리트로 보죠. 근데 북한은 의사나 교수 이런 사람들은 엘리트로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식 전문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지도처럼 보질 않아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권력을 사용하거나 이런 건 없는 거죠. 아버님은 제가 알기로는 또 남한이 고향이시라고 했는데, 우리 아버님 고향은 이제 전라도 광주시, 지금 광주광역시로 이제 별도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가 우리 아버지 고향이거든요. 남쪽의 고향이시군요. 그렇죠.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게 탈북 스토리입니다. 자, 이제부터 탈북 스토리인데, 제가 그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무슨 노래 때문에 다 탈북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사랑의 미로
설마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탈북하게 됩니까? 그것도 뭐 다른 그 자유세계에 대한 동경심이라는 그 포괄적 의미에서 이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우리 그 아버님이 고향을 굉장히 그 그리워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참 내 고향은 어디인가, 나는 정체성이 그 남한과 이제 그 연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일가치 아버지 형제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북한에. 그러니까 항상 그 좀 외롭고, 일단은 탈북해야 되겠다면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죽느냐 사느냐 하는 사건이 터졌으니까 네. 이제 이판사판 결단한 건데, 북한에서는 이게 남한 방송을 반 게 아주 큰 죄예요, 이게. 근데 북한 그 전방에 일본 그 히다치 회사가 만든 TV인데, 거기다가 북한 상표 소나무다가 붙였어요. 그 소나무 TV를 저 전방에 줬는데, 이게 수동으로 채널을 돌리게 돼 있어요. 그 TV는. 그걸 다 봉인해 놨죠.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그 봉인이 아주 그 무용지물처럼 그게 댕기단 말이에요. 이게 돌리면은 한국의 KBS나 MBC나 이런 게 나와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그거 보다가 발각되면 아주 그 뭐 죽는다 이런 걸 알지만, 그 젊은 청년 시절에 그 외부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그 새파란 호기심이 아마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혼자서 몰래 보지 왜 누구랑 같이 봤습니까? 지금 협력을 해서 같이 봤던 친구가 있어서 뭔가 사건이 터졌다는 겁니까? 이 친구가 나 말고 다른 사람하고 이제 보다가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그 군단 보위에서 잡아갔죠. 그때 당시 나는 안 잡혀갔는데, 이제 가면은 이제 고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목물까지 토해낸다고. 그게 뭐 옛날에 있었던 일을 그 발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때 당시엔 안 걸렸지만, 옛날에 너 누가 반 적이 있냐. 그럴 때 뭐 그 사람이 얘기하면 나는 그냥 또 정치원소에서 가야 되는 거죠. 간단한 거 준비를 했죠. 북한을 탈출해서 딱 실행에 옮기신 그 날짜가 1997년 딱 넘은 거는 9월 10날이죠. 자, 그러면 우리 차성주님께서는 지금 그런 연구소 소장으로도 활동하시지만, 이렇게 활동하시기까지 공부를 좀 꽤 하셨답니다. 부산에 정착해서 사셨는데 갑자기 부산대학교 나가지고 어째서 연세대학교라는 서울까지 와서 공부할 결심을 하셨습니까? 부산에서 공부하셨어요. 맨 처음에 가서 세상 물정 모를 때 내가 세상하고 소통하는 유일한 건 신문이잖아요. 공식적으로 소통하는 거는. 그래서 신문을 이렇게 쫙 보는데 70대 할머니가 뭐 대학 수능을 봤다 이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30 중반인데 이건 공부 안 하면 안 되겠다. 한국에서는 뭐 그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70대 할머니가 이제 뭐 대학 수능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겠다. 근데 네, 제가 알기로는 어떤 또 책까지 쓰셨답니다. 학부 때. 쉽지 않잖아요. 책이 거의 절판 날 정도로 잘 팔렸대요. 글을 또 아주 잘 쓰시나 봅니다. 어떻게 대학교 학부 때 책을 쓰실 생각을 하셨나요? 그때가 2000년도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첫 남북 정상회 상봉 거기서 할 때예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좀 흥분해가지고 단숨에 썼어요. 뭐 오랫동안 뭐 이렇게 쓴 게 아니고 단숨에. 단숨에 한 40일 정도에 다 쓴 것 같아요. 그 책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달아. 달아. 제가 검색해봤는데 검색이 안 돼요. 절판이래요. 그래서 읽고 싶은데 연세대학교 도서관에는 소장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학부를 4년 동안 참 성실하게 휴학 한번 하지 않고 마치셨답니다. 그런데 제가 차 박사님이 쓰신 논문을 한국교육학술정보 리스 이런 데서 검색을 해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쓴 내용 겹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사한 주제의 내용의 어떤 논문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 최우수 논문으로 박사 논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 논문의 서론에서 한반도의 평화 공존은 통일보다 중요하고 우선이라고 하셨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최우수상 받기 정말 어려운데요. 지금
남북 통일은 민족 지상의 과제죠. 근데 지금 현재 당장 제가 주장한 것은 한반도에서 통일보다 우선인 것은 평화이고, 더욱 중요하다 이런 걸 주장을 했죠. 근데 지금 북핵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일단이 남북한의 평화 공존을 정착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일을 논의해야 될 이런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통일에 우선한다. 이게 제 주장이고. 그 정치학술 용어에서 전쟁이 아닌 평화 상태는 대체로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하거든요. 적극적 평화 상태와 소극적 평화 상태. 근데 그런 개념이 없이 갑자기 다른 강제적 평화 상태라는 새로운 용어, 담론 같은 게 등장했던데 이것도 박사님의 어떤 논문 안에서 나온 내용인가요? 그렇죠. 제가 박사 논문에서 창의적으로 쓴 거죠. 근데 대체로 이제 평화라고 하면은 정치학에서 대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이제 하나는 적극적 평화다, 하나는 소극적 평화다. 그래서 전쟁이 아닌 경우, 전쟁은 또 전쟁으로 평가하지만 캐나다와 미국은 이제 동맹이기도 하며 전쟁의 위험이 없는 이런 상태를 적극적 평화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러시아하고 일본은 전쟁은 끝났어요. 2차 세계대전. 근데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러시아와 일본 관계는 소극적 평화 관계라고. 그러면 한반도가 일본하고 러시아 정도의 평화 상태가 되느냐? 맞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반도도 거기다 갖다 개념했죠. 그래서 한반도는 보세요. 연평도에서 북한 포탄이 날아오지, NL 내려서 남북한 그 해군들이 충돌해서 전사자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개념이 안 맞는다. 그건 뭐냐? 오히려 이제 상대하고 대치하면서 무장력으로 상대를 죽임으로써 침범하면 그래서 강제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평화 상태라는 거예요. 강제적 평화 상태.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발표할 때 많은 평가를 받았어요. 영어가 좋다고. 네. 그러면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을 어떻게 재구성하면 남북 평화의 공존을 이룰 수 있는 겁니까? 기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학술적인 문제니까 깊이 있게 들어가면 간단하게.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엔군 사령부는 한반도 남쪽의 안전만 책임지는 거예요. 한반도 남쪽의 안전만 책임지는데 내가 박사 논문에서 주장한 건 한반도 전체를 책임져라. 북한을 포함해서. 그래가지고 북한에게 적극적인 평화 보장을 제공해 주자. 북한의 안보 우려를 덜어주면서 우리가 협의해서 이제 핵무기를 내놓도록 하자 이런 얘기. 네, 논문의 내용이라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북 평화 공존 연구소라는 걸 운영하시는 소장님이시니까 그 남북 평화 공존 이 연구소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좀 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 논문에서 한반도 새로운 평화 체제에 대한 이론적인 대안들을 제시했잖아요. 네. 그 이제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천하는 연구소가 바로 남북평화공존연구소인데, 그래서 이제 한반도 문제 국제 안보 신탁 통치 체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국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 중국 시진핑 이렇게 푸틴, 프랑스 마크롱, 이런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에 이제 이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한 서한을 보내려고 해요. 다 보내서 유엔 사무총장까지.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에서 노력할. 마지막입니다. 대부분 한국 사회를 살면서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희 삶이 만족하냐, 후회하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냐, 10년 동안 내 모습을 돌아봤을 때, 25년 동안 우리 차 박사님의 인생 쭉 다 살진 않았지만 돌아봤을 때 나름 잘 정착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하세요? 한국 사회 정착에 성공했다. 이게 나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데 나의 기준은 그래요.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처음에 왔을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배우지도 못했고 또 시장 경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빈곤층으로 전략을 해가지고
참 그 국가의 그 기초생계비 받으면서 불우이웃처럼 이 한국사회 그 기슭에서 산단 말이에요. 기슭에서 사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공부하고 또 배우고 노력해서 한국의 일반인들처럼 사는 것이 그 기슭에서 한국사회 중심으로 나오는 거다. 이 중심에서 한국의 일반인들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는 그 한국사회 정착의 성공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보면은 저는 뭐 당당하게 한국사회 그 정착의 성공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브라보. 네. 좋습니다. 자, 3시까지 마쳤습니다. 이분에게 집중적으로 질문을 몰아가는 시간을 3시 20분부터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25년 됐으면 이제 거의 한국 사람하고 똑같은 건데 그래도 아직까지 그 이질감 같은 게 남아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질화가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게 언어 있죠. 언어에 이제 택시를 타고 가면서 얘기하면은 어떻게 고향이 강원도세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택시 기사님들이. 그러면 이런 긴 설명을 하기 싫으니까 강원도 맞아요 그러거든. 그러면 그게 이제 북한 그 억양이 남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도의 이질감은 있어요. 그 정도의 이질감은 있는데 이제 정서, 문화, 한국사 이런 거는 이제는 한국 사람이 다 된 거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전쟁의 공포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국제정세가 되게 힘들게 돌아가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러고 또 남북이 대치를 하면서 북한에서 방사포를 쏜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 그렇게 할 때마다 정작 우리 서울 시민들은 그런 전쟁의 공포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의 한국에서 느끼는 그런 공포의 어떤 차이랄까?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 전쟁의 공포를 느끼며 살았는지. 북한 그 주민들이 이제 잘 살고 있는데 전쟁이 나서 우리가 이거 다 죽겠구나 이런 공포보다도 지금 생활이 어려우니까 좀 어떤 개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쟁의 방법도 좋다.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북한 정부는 그들도 미국하고 전쟁하면 진다는 거 알아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제 될 듯 될 듯 하면서 한 번도 우리는 통일은 고사하고 자유롭게 오가는 것조차 못한 것 같아요. 제 살아생전 그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해서 오늘 오면 꼭 물어보고 싶어서 소령님한테 가능성이 과연 있냐. 통일도 통일이지만 그때 개성공단 자유롭게 오간 것 정도의 수준이라도 우리가 그 정도의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소통? 자유롭게 오가는 것 통일까지 아니더라도 이거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자유왕래를 얘기했잖아요. 이게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인데 고등학교 학생이 무슨 남한 드라마를 봤다고 총살했다. 이거 통일부 인권 거기 보고서에 나오는데 근데 이게 왜 남한이라는 북한보다 더 잘 사는 그 사회 체제를 가진 남한이 북한하고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게 그 자체가 북한에는 체제 위협이 되는 거예요. 왜?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회를 동경할까봐. 그런데 이게 남한의 이제 사람들이 자유왕래한다는 거는 남한의 정보, 남한의 물건 이렇게 들어간다는 의미하거든요. 근데 북한은 물건에도 사상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차단하는 이런 북한의 현 입장과 두려움 이런 거 볼 때 통일되기 전에 자유로운 왕래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통일 외교안보 전공 학생으로서 북한에 대한 궁금증으로 질문드립니다. 네. 북한은 제가 배웠을 때 김일성 시대 때 군사 전략으로 4대 군사 노선을 했다고 배웠는데요. 지금도 혹시 그러면
북한에서는 4대 군사 노선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없어졌다고는 하지 않았죠.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4대 군사 노선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국방에서 자유를 실현하겠다 이런 목표. 그래서 그러면 전국에 무장하다 전 인민에 그거는 군대가 있고 군대를 제대한 사람들은 교도대가 있어요. 예비군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일명. 그 다음에 학생들은 붉은 청년군이 되다고 또 그 사격 훈련을 해요. 무장을 했다. 그 다음에 총도 다 있지만은 그 다음에 노동자 농민은 노농적이 되다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그 사격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거기는 여성들도 남성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여성들도 다 해요. 제가 궁금한 것은 남북 통일을 앞두고 한국 사회는 북한군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어야겠지만 우선 최후 우선으로 해야 될 그 일이 무엇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북한 통일되고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이거 부담이다. 우리 국민 세금으로 다 매겨서 그 많은 사람들 우리도 뭐 살기가 힘든데 이런 부담감에 대한 인식을 좀 바로 가져야 되는데 왜냐면 다른 시각에서 보면 오히려 더 기회예요. 부담을 가지지 말라. 통일이 우리한테 기회다. 이러는 생각을 가지면은 북한 사람들한테 야 이게 뭐 부담스러운데 뭐 저 사람 우리가 뭐 책임질 수 있어. 우리 그 한국이 더 까꿀로 꼬꾸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오늘 이 자리가 저희가 벽을 넘은 인터뷰가 아닙니까? 이 자리에 모이신 지금 현재 계시는 모든 분들이 대부분 통일에 대한 열망, 북한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그런 노래 한 곡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벽을 넘은 인터뷰 토크쇼는 이 시간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